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5G와 자율주행 관련된 교육을 하게 된 유종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정확한 그 교육의 명칭은 자율주행에서의 이제 5G의 역할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5G가 나온 지 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완성된 모습은 아니죠.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교육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5G가 우리 저변에 이제 확대되고, 그 확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능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 주제를 이제 교육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그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을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기반의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5G와 관련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자율주행 시스템과의 연계, 또 저희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5G를 이용한 그 자율주행에서의 어떤 역할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다 들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어, 예. 다 들어오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아니라 화면을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다 보이시죠? 그죠? 요거를 제가 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내용이 좀 올드해서 뭐 신기술이나 어떤 신동향에 대해서 제가 각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마다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최신 기술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처음 말씀드리면, 일단 자율주행 서비스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율주행 서비스의 완전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일 마지막 단계가 자율주행 5단계입니다. 그래서 5단계죠. 그죠? 자율주행 5단계가 2025년도에 완성을 해서 서비스 할 거라고 이제 모든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호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구글부터 시작해서 IT 업체들이 많이 덤벼들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의 1조 이상 들였던 사업이죠. 그러니까 어, 독일에서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그러니까 구글과 진행했던데, 그거를 서비스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손을 들고 회사를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가 자율주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안전에 대한 케이스들을 다, 다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자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레벨은 3단계입니다. 3단계. 3단계인데 아직 3단계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서비스가. 왜? 서비스가 작년 11월에 저희 그 현대자동차에서 G90이라고 하는 차에다가 자율주행 레벨 3단계를 완벽하게 구현한 걸 적용하겠다고 막 엄청 선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작 11월 달 됐을 때 뭐 기술 레벨에 대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하겠다라고 해서
6월에 또 발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6월이 다시 12월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불투명하다라고 이제 저희들 이제 업계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사람이 컨트롤하는 부분들을 배제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막 올라가려고 하다가 싹 꺼졌어요. 약간 느낌이 싹 꺼지면서 이거 뭐 그리고 업체들마다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뭐죠? 그거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뭐 테슬라나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으니 테슬라도 잠정적으로 그 사고의 주범이 되는 아까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라이다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안전성을 높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지금 자율주행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이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기 때문에 업체들이 손을 놓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지금 약간 좀 더디게 가고 있다.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게 이 5G입니다. 5G입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5G와 6G라고 하는 이 통신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센서들이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커버하는 게 이 통신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통신 5G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저변에 완벽하게 다 깔려 있지는 않죠. 그죠? 5G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저지연성인데 그 저지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엣지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를 엄청 많이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도심, 서울, 뭐 이런 도심 위주고 실제로 자율주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목적을 하고 있는 고속도로 쪽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5G가 완벽하게 깔려지는 시점을 2025년 이후로 좀 보고 있는데 그 2025년 이후에는 아마 통신도 결합되고 그 다음에 기술 레벨도 좀 올라가서 약간 회의적이었던 자율주행의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의 완료를 그때쯤이면 완성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에서의 5G 역할이라고 하지만 자율주행 차를 알고 자율주행 차에 들어있는 어떤 센서들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율주행을 이루어내는 그 프로세스를 알아야지 개론적으로는 알고 계셔야지 5G가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설명들을 들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뭐 지면이나 어떤 서비스나 뭐 이런 데서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키워드적인 부분들을 조금 익히는 그런 것도 이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자율주행 우리가 사람이 이제 운전할 때 보면 한 5가지 감각 중에서 4가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용하는 감각 중에 차를 운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눈으로 뭐 인지를 한 후에 운전에 필요한 행동들을 막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청각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뭐 청각은 뭐 주변에 움직이는 뭐 앰뷸런스 같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상황 판단을 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제 해당되는 물건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카메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카메라가만 있으면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 같지만 자율주행에는 카메라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쓰는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레이더하고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우선 구성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카메라하고 레이더하고 라이더가 굉장히 대표적인 센서입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센서예요. 그래서 보통 그 초음파 같은 걸로 해서 실제로 주변에 있는 어떤 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센서도 있지만 그리고 이런 초음파뿐만 아니라 카메라하고 라이다 그다음에 레이더뿐만 아니라 GPS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율주행에서. 그리고 IMU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IMU라고 하는데 IMU라고 해서 실제로 GPS와 달리 내 근접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방향성에 대한 데이터를 다 보고 그리고 보통 뭐라고 하면 자이로스코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육축 센서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IMU입니다. IMU 모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GPS가 동작되지 않는 터널 뭐 이런 데에서는 IMU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HD 지도가 있어요. 정밀 지도맵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죠, 그죠?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입력을 받고 입력을 받은 정보를 시각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카메라는 기존 화면을 막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하면 뭐 이물질이 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그런 카메라 역할 그리고 중요한 레이더. 레이더는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전자파를 반사를 시켜서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를 반사를 시켜서 주변 사물의 존재를 이제 확인하는 센서입니다. 제가 전자파를 강조한 이유가 카메라 레이더와 라이더 초음파가 쓰는 매체가 틀립니다. 그걸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전자파를 강조드린 거죠. 레이더는 전자파 반사를 통해서 주변 사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전자파를 사방으로 발산합니다. 발산해서 그런 발산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자파를 발송시켜서 이 주변에 사람인지 물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다라는 걸 감지하는 거죠. 그게 레이더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죄송합니다.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레이더를 가지고도 이 사람이 이 레이더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이다, 차다 라는 것까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서는 레이더는 또 직진 반향성이 있어서 한 개로만 영역을 다 커버하지 못해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여러 가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중첩을 시킵니다. 중첩을 시켜서 보통 전방에 한 3개 정도를 중첩시키게 되면 180도 정도의 방향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역할 중에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날씨 이런 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먼 거리에 있는 장애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 자동차에도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좀 약간 너무 고급차는 아니더라도 약간 중저급 차에서도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활용하는 센서죠. 자, 그 다음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요거는 이 그림은 라이다에서 만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다 화면에서. 자, 라이다는 어떤 거냐? 라이다는 뭐 이름에서 보다시피 얘도 당연히 어떤
외체를 쏴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쏘는 전자파가 아니라 다른 매체입니다. 뭡니까? 알고 계시는 분 있을 텐데, 요거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라고 하는 전자파를 쏴서, 그러니까 팔을 쏴서 스프레이 비슷하게 이렇게 분사를 쫙 시킵니다. 분사를 시키고 그때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측정해서 얘가 그 결과를 가지고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3차원 디지털 모양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쫙 뿌려가지고 360도를 쫙 뿌리면서 뿌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얘가 어떤 물체들이 쭉 있는지를 쫙 그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주변 상황을 만든 거죠. 자, 근데 또 라이다도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한 정밀한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율주행에 사용하고 있는 채널이 36채널을 쓰고 있죠. 32채널인가? 헷갈리 갑자기 생각. 32채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채널이라고 한다는 말은 한 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리는데 360도를 한 바퀴 돌리는데 32개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360도 라이더를 쓰지 않고 앞에 한 각을 잡아서 이 각에 돌아다니는 이 라이더를 이렇게 반향 이렇게 빨리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의 주변에 있는 그런 물리적 환경을 3차원 디지털 모형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게 뭐다, 내 옆에 있는 게 뭐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색깔이 청록색이죠. 청록색으로 쫙, 녹색입니까? 연한 녹색으로 쫙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좀 오래된 얘기니까. 그 자율주행 차의 기술적인 논쟁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라이다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라이다가 왜 이런 기술적인 논쟁이 됐냐면 경제적인 부분. 라이다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굉장히 고가입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죠? 옛날에 2015년, 18년 정도쯤에는 라이다 이거 한 대가 5천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차 한 대 값이죠. 그 정도로 비싼데 요즘은 100만 원 가까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싸졌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테슬라가 이 라이다를 쓰지 않겠다고 했죠. 라이다 쓰지 않고 카메라 6대를 장착하고 아까 전에 봤던 레이더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논쟁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카메라와 레이더로 주변을 인식해서 주행을 하고 자율주행차를 많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OEM사들은 꼭 라이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데도 많죠. 그래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뭐 기술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센서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일단 그 센서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센서에 대한 능력치를 완전히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극대화시키는 거를 통해서 서비스를 했다는 거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라이더 같은 걸 달면 확실히 틀리거든요. 확실히 틀립니다. 성능 이런 것들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성능을 비싼 라이더를 달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예, 대부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쟁력 있게 갔지만 근데 결국은 테슬라도 이제 라이다에 대한 장착을 좀 약간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센서의 한계 때문에 라이다를 더 뛰어난 센서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소개는 안 됐지만
울트라 사운드라고 해서 초음파가 있어요. 초음파는 우리 애초에 차에 띠디디디디디디 하는 그런 것,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가 초음파입니다. 그 초음파는 다른 음파죠, 그죠? 음파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받아요. 날씨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바람에도 이 음파는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불거나 그 다음에 뒤에 뭐 어떤 선풍기 같은 그런 거 틀어놓고 차에서 여가 움직이면 계속 디디디디거릴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음파는 그 날씨에 민감하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 자기 근접해 있는 그런 물체들을 인식할 때 굉장히 좋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들이 여기 장표에는 없지만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GPS죠. GPS는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로 우리 위치를 파악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기술이죠. 그죠?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입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한 분이 테슬라도 라이더에 대한 탑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서 때문에. 자, 보시죠. 카메라로 지금 잠시만요. 카메라로 하게 되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들었는데 카메라로 하게 되면 얘는 광이기 때문에 광을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요. 성능이 엄청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뭐 분명히 그 테슬라 쪽에서는 뭐 문헌이나 어떤 연구 자료를 보면 필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서 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날씨도 그냥 뭐 악천후 이런지 않으면 할 수가 있는 상태죠.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카메라가 가지고 센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태양광이 이렇게 확 한번 촥 펼쳐지게 되면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눈이 백화되는 현상이 펼쳐지죠. 그죠? 똑같이 카메라도 그런 현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색깔을 인지하는 놈이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씩 빛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면 이게 뭐라고 하죠? 완벽하게 하얀색인 차인데 그 차가 정지되어 있는데 그 정지되어 있는 부분이 길인 줄 알고 그냥 갖다 박은 거죠. 예. 그런 어떤 오류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오류들을 이제 광적인 부분의 환경에 대한 민감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레이더를 통해서 물체가 뭐가 있는지를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레이더로도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물체가 있지만 이 물체가 이게 내 운전에 방해되는 물체인지에 대한 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물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가 앞에 있기만 하면 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서비스에 대한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 라이더는 어떠냐면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내가 있는 위치 기준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가 얘는 광하고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전자파를 만들어서 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레이저가 실제로 날씨에도 굉장한 악천후에도 민감하긴 하지만 악천후가 아닌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안전을 그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D로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그런 형태를 캐치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나와 있는 센서는 라이더가 최고입니다. 라이더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더를 장착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게 굉장한 고가였어요. 엄청난 고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운됐어요. 다운돼서 이제는 OEM에서도 장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일례를 말씀드리면 G90의 레벨 3의 자율주행을 주행하기 위해서 라이다를 2개 달았습니다. 앞에 뒤에서 라이다를 2개 달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제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또 몰라요. 이렇게 됐다가도 또 뜬금없이 센서 중에 라이다를 띄워놓는 센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유즈 케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시나리오, 그다음에 모든 상황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가지는 그런 엄청난 특징 때문에 실제 장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설명이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죠? 좀 약간 좀 센서 위주로 하죠.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주 이유를 제가 좀 약간 개요 정도로 해서 말씀드렸고, 좀 찾아보시면 그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GPS까지 왔죠, 그죠? GPS. 자, GPS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있으면 좀 이따가 정밀 추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밀 추기는 꼭 필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는 게 GPS입니다. GPS가 우리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를 혹시 좀 약간 공부를 해보셨던지 아니면 좀 알아보셨으면 굉장히 과학적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인공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작업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정말 이게 인공위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인공위성이 GPS의 위치를 파악에 사용되는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최소 개수가 3개에서 4개입니다. 4개의 인공위성을 가지고 내 위치를 지구상에서 내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뭐죠? 터널을 들어가거나 혹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혹은 빌딩이 엄청 많은 곳으로 차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그죠? 예, 잘 안 되고 지하나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 그리고 터널로도 들어가도 아예 안 되죠. 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IMU라고 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IMU는 주행 거리계, 그다음에 가속도계, 그다음에 자이로스코프, 나침판 이런 장비들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달려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차가 지금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기울여서 가고 있다면 기울여서 가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꼬로박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 갔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상대적인 위치는 계속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원리로 따져보면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나의 절대적인 위치를 지정해 놨다가 거기서부터 터널과 들어가는 순간 IMU가 막 작동을 해서 내가 터널을 지금 언제 빠져나갈지 알 수가 있는. 그게 정확하죠, 그죠? 내가 언제 터널을 빠져나갈지. 맞죠? 네. 혹시 그거 궁금해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래서 IMU라고 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정밀 측위의 굉장히 중요한 센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HD 지도가 있습니다. 정밀 지도맵. 정밀 지도맵.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에 쓰고 있는 거는 정밀 지도맵이 아닙니다. 정밀 지도맵이라고 하면 거의 센티미터급 정확도를 가지고 있죠. 네, 센티미터 정확. 그래서 내가 살짝만 움직여도 그 살짝만 10cm 이상이 넘어서 버리면 내가 위치를 벗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아주 엄청난 정밀 지도죠. 그 지도죠, 그죠? 지도. 그래서 내가 지금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차선에 가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HD 맵이 꼭 필요합니다. 네. HD 맵을 구축하는 사업도 굉장히 힘들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위에 뭐 이렇게 달고 막 달아있는 게 요즘 잘 안 보이는데 한때는 엄청 보였죠. 예. 그 데이터를 다 정밀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HD맵은 국가적인 어떤 리소스이기 때문에 국토지리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밀 지도맵은 국가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HD맵 하나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센서에 대해서 봤는데 이 센서에 대한 인식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레이더와 라이더가 커버하고 있는 레인지가 있어요. 그 레인지가 여기서 보시피 레이더는 굉장히 멀리까지 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원거리 레이더, 그다음에 프론트 레이저 레이더, 라이더, 그다음에 중거리 레이더 이렇게 섞어서 막 쓰고 있습니다. 섞어서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이 센서가 보이는 방향성에 따라서 그 센서가 인지하지 못하는 각들이 나와요. 그 각들이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헤드라이트 이 부분이 이제 각들이 이제 약간 뭐죠? 우리로 치면 볼 수 없는 각들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센서들을 많이 다는 거죠. 근데 달면 달수록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시사인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차가 볼 수 있는 영역은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전방으로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센서만 가지고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100km로 달리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가는데 그 200m만 봐서는 안전성을 답보할 수가 없죠. 그죠? 최소한 몇 킬로 앞에 있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5G에 대한 통신이 필요로 하는 거죠.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또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이어나갈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센서만 있다고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죠? 이 센서를 퓨징해서 진짜 차가 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 차에서 중요한 센서들을 다루었었고 그 센서들을 가지고 어떻게 자율주행 차에서 실제로 동작을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을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죠, 그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인지, 판단, 제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지, 판단, 제어. 자, 인지한다는 부분은 아까 전에 센서 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센서들을 다 모아서 퓨징합니다. 퓨징. 그죠? 퓨징을 해서 통합을 하는 거죠. 통합을 해서 주행 상황에 대한 판단과 주행에 대한 전략을 결정하죠. 이거를 드라이빙 플랜이라고 하고 드라이빙 인셉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작업을 해서 주행에 대한 경로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경로가 이 경로야 해서 조그만 경로를 계속해서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10m, 1m 움직이고 경도 생성하고 1m 움직이고 계속 이렇게 경로를 생성하는 거죠. 계속 생성을 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자율주행 시스템 쪽에 듣기로는 한 20-30m 정도에 대한 거리에 대한 경도를 계속해서 생성을 해요. 계속 생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성되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생성된 경로를 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조향을 해야 되고 얼마만한 가감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어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스로틀 밸브를 조금 열었다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그 다음에 핸들을 돌린다. 이걸 한꺼번에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를 인지 판단 제어가 큰 루프를 만들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인지 판단 제어, 인지 판단 제어, 인지 판단 제어, 인지 판단. 이게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인지 판단 제어, 인지 판단. 네. 이렇게 하는 컴퓨터가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통신과 가장 강력하게 커플링 되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 인지 부분입니다. 인지 부분. 여기서도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V2X라고 하는 부분에서 통신이 굉장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여기서 보면 뭐 고정 지물을 인식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변동 지물을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차로 차선, 횡단보도, 터널 걷고 그러면 사고가 났는지,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런 자율주행 프로세스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한 6, 7가지의 센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막 인지판단 제어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제가 그래서 자율주행 센서와 자율주행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그리고 센서의 범위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이제 뭔지 좀 알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거고,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키워드들에 대해서 센서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다음 얘기를 이제 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율주행은 우리 전 세계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딱 정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5단계라고, 자율주행 5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단계와 5단계는 완전한 자율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죠? 운전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 자든 뭐죠? 뭐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 다음에 술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게 대한 뭐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건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자율주행 3단계는 자율주행을 하지만 나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로드에 있어야 됩니다. 로드에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는 상황을 계속해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가 그 운전자로 하여금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제어를 못하겠어 라고 해서 운전자한테 제어를 넘겨주는 그런 형태의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 3단계가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원래 나온다고 했습니까? 안 나온다고 했습니까? 아직 못 나온다고 했죠. 그 수준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준도. 그래서 자율주행 2단계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뭐죠? 어댑티브 크루즈. 그죠?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자율주행 2단계고요. 2단계도 지금 아직 완벽하게 동작되고 있는 형태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2단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2단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핸들 잡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핸들 잡든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 된다. 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1, 2, 3단계, 4, 5단계로 나눠지는 자율주행 레벨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레벨 4까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4단계까지는 운전자한테 책임이 있어요. 운전자한테.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5단계 진짜 완벽한 자율주행 단계에 가면 이제 제조사가 책임집니다. 근데 이거에 굉장히 악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경우가 있냐. 그래서 4단계까지 그걸 내리려고 지금 많은 단체들이 막 움직이고 있죠. 그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 어, 죄송합니다. 어,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 진짜 이제 5G의 커넥티드 기술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은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인프라 간의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이 되어야 되고 초저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똘똘 말아서 필요한 기술들을 한 장에 표현한 논형입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어서 가져온 장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5G LTE에 관련된 Vehicle to X에 대한 통신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Vehicle에 대한 플랫폼, 그죠? 그리고 정밀 지도 맵에 대한 뭐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제 5G LTE에 대한 V2X 기술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아, 일단 좀 빨리 진행돼서 한 5분 정도 쉬었다 가시죠. 5분 정도 쉬어서 8시 20분 8시 20분까지 좀 쉬었다가 8시 2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잠시 쉬었다가 자율주행차가 가지는 어떤 뭐죠?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한번 그냥 쭉 되새겨 보시면서 한번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그러면 한 5분에서 6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합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에어컨 바람이 저한테로 바로 와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기침하면 때. 네. 자, 그래서 5G가 혹은 6, 조금씩 6죠, 그죠? 6G인데 이 5G가 이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짧은 지연, 저지연이죠, 그죠? 저지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를 그리고 최적화된 QoS, 그러니까 서비스를 통해서 V2X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네. 좀 말이 어렵나요? 말이 어렵지만 한번 차근차근 한 번씩 살펴보면 일단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하고 굉장히 짧은 지연성을 가진다라는 거하고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리죠, 그죠? 예. 그래서 속도적으로 굉장히 빠르지만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지연을 굉장히 줄였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차가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차가 100km 달리고 이 100km 달리는 차를 지연이라고 하면 내가 100km를 달리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 데이터가 1초 후의 데이터예요. 1초 후의 데이터야. 그럼 1초 후의 데이터면 얘가 얼마큼 가겠습니까? 엄청 많이 가죠? 1초 후면. 그죠? 1초 후면 한번 못해도 한 20m 정도 안 갑니까? 20m 정도 가죠. 그래서 20m를 가버린다는 거죠. 100m에서. 그죠? 100km 달리게 되면. 20m면 그 앞에 있는 20m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정지하라는 신호였다고 하면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차가.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통신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LTE가 약간 지연성이 있거든요. 그 지연성이 얼마나 되냐면 50ms. 근데 5G는 스펙상으로는 1ms. 1ms. 엄청나죠, 그죠? 예. 1ms 스펙상으로입니다. 스펙상으로. 근데 스펙상으로는 1ms 때문에 스펙을 완전히 커버한다고 치면 1ms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LTE망에는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를 푸실 수가 없어요. 푸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상으로 설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중앙 집중형 통신 관리 형태이기 때문에 LTE는 많은 디바이스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5G는 엄청난 디바이스를 붙이죠. 왜냐? 중앙 집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중되는 형태가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산된 곳에 많은 디바이스들이 각각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G의 가장 엄청난 기능이죠, 그죠?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뭘 제공해준다?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조금 뒤에다 또 나오겠지만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저지연의 속도가 빠른 망을 써야 되는데 그 망을 쓰는 형태의 망에 접속할 수 있는 것만 따로 제공하는 거죠. 따로. 그러면 그 망에 쓰는 차만 붙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붙어서 막 데이터가 막 섞여가지고 막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게 막 이렇게 조절 막 엉키는 게 아니라 딱딱딱 구분지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타겟팅해서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5G가 자율주행의 엄청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저지연 기술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100km로 운행 중인 차가 위험 발생 후 10m 뒤에 감지하면 28cm 정도 가나 후에는 28m라고. 제가 좀 잘못 얘기했네요. 예, 20m 정도 간다고 했는데, 예. 하여튼 28m 정도 이동한다. 3m 정도. 제가 까먹고 있습니다. 3m 정도. 예. 그래서 5G V2X를
활용하게 되면 협력 통신, 그다음에 보행자 인식, 신호등 인식, 뭐 충돌 방지, 뭐 원격 운전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V2X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V2X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V2X 내용을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V2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V2X는 뭐냐? 일단 자율주행차를 전제로 보면 자율주행차를 보다 더 안전하게 주행을 보장하는 필요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2X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와 연동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차와 연동.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과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통신 대상은 뭐 신호등, 아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통기반시설이라고 해서 V2I라고 해서 Vehicle to Infrastructure, 그리고 주변에 자동차와 통신하는 것을 V2V라고 해서 Vehicle to Vehicle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보행자하고 통신하는 것을 Vehicle to Pedestrian이라고 하나요? V2P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해서 V2N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이게 좀 확실하게 필요한 저지연 통신 기술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V2X 기술이 우리 자율주행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죠? 그 V2X가 꼭 필요한 이유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센서의 인식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가지고 있는 인식 범위, 그 범위가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0m 정도밖에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대표 센서인 레이더, 카메라, 라이더는 일반적으로 한 250m, 일반적으로 하지만 거의 맥스입니다. 250m 정도.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긴 센서를 장착한다고 해서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날씨 등과 같은 이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2X는 특징적으로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센서가 틀리죠. 그죠? 센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V2X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기기로부터의 정보를 입력받는 형태로 해서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된 정보는 뭐 이래 순간의 어떤 위험, 뭐 리스크 같은 거를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주행하려고 하는 도로의 앞선 상황까지 파악해서 다른 경로로 이동시켜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볼 수 없는 곳의 정보를 이제 미리 받아서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죠. V2 Everything에 대한 통신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V2X 기술이 이제 자동차가 외부와 통신, 소통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와이파이하고 LTE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깔려 있는 V2X의 대표적인 사례가 DSRC라고 하는 와이파이 통신과 그 다음에 CV2X라고 하는 LTE 통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DSRC는 간단하게 말하면 장비와 장비와의 통신을 이루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CV2X는 LTE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에 심을 꽂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을 꽂으면 요금을 내야겠죠, 그죠? 그래서 차량에서 발생되는 요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차를 뭐 사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차를 사보시면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뭐 대표적인 예로 보면 현대자동차의 서비스죠. 블루링크 같은 그런 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달달이 얼마. 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CV2X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V2X가 뭡니까?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이고 vehicle과 주변 사물들 간의 모든 통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거죠? 내가 센서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취득하는 정보가 아니라 남이 취득한 정보를 내가 가져와서 미리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V2X가 얼마나 중요한, 이제 좀 이해되시죠? 센서로는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근데 V2X는 어떻습니까? 미리 저 앞에 있는 내용까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틀었을 때 혹은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교차로에서 4차선의 교차로에서 내가 왼쪽으로 틀었을 때 저 앞에서 차가 오고 있다라고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지, 판단, 제어를 하는데 인지하고 판단하는 시점이 어떻습니까? 할 수가 있죠. 앞에 오니까 그럼 내가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는데 더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맞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그렇게 V2X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V2X에 필요한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저지연 통신 기술이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이제 V2X와 지금 얘기했던 제가 저지연 빠른 거, 많은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지연이다. 저지연이 왜 필요하냐. 그죠? 내가 지연이 없는 앞 전방에 있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센서의 범위에 닿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지연 없이 받아야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인지, 판단, 제어를 판단을 할 때 센서가 인지를 하는 것들 중에 인지를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지를 못하는 이거는 내가 인지를 못하는 데이터라고 해서 판단 쪽에 넘기게 되면 판단은 이거를 재빠르게 어떻게 진짜 빠른 속도로 1ms 이내로 엣지 클라우드에 가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빠르게 판단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네. 진짜 이거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 수많은 자율주행 차와 작업을 해봤지만 그런 게 되는 게 없어요. 아예.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 이거 좀 제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이 V2X 5G의 수준은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신호등이 뭔지를 파악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정말 부끄럽지만 현재는 그런 수준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V2X가 되기 위한 기반이 지금 어느 정도 깔려 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활용이 되면 아까 전에 봤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신호등과 조금 더 있습니다. 좀 더 있는데 신호등은 그런 정보들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셀룰러 V2X 기술. 지금 셀룰러 V2X 기술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뭐였습니까? C-V2X 기술입니다. C-V2X 기술. 자, 이용해서 아까 전에 했던 미리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어떻게 무한대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례로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적용 시나리오가 있죠.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 상황을 알린다든지 저 멀리 있는 거, 그 다음에 사각지대 충돌 방지, 그죠? 저기 모퉁이를 돌면 누가 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Virtual Traffic Light, 그래서 교통 정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방에 대한 영상을 전송, 이건 좀 꿈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다음 차량 센서, 데이터 공유, 그리고 협력 주의 같은 거를 이제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네트워크 어시스티드 퍼스널 드라이빙을 구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오른쪽은 CV2X와 웨이브에 관련된 얘기인데, 웨이브가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DSRC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짬뽕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DSRC가 제일 잘 쓰인 데가 어딨습니까? 교통, IC 통과할 때, 그죠? IC 통과할 때 그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셀룰러 VTX, CVTX 기술을 통해서 다른 차량의 카메라, 도로상의 CCTV, 그 다음에 스마트 신호등과 같은 운전 시야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설명드리면, 이렇게 서로 간에 통신을 하는 대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차만 해도, 거리에 있는 차만 해도 여러 개고, 그 다음에 도로상에 있는 CCTV, 신호등,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모르는 카메라, 그 다음에 뭐 그런 통신기기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LTE에 관련된 기술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네. 더 많은 디바이스를 셀당 수천 개의 커넥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이 5G로 가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지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저지연이 될 수 있고, 속도도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구축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도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일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놈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면 되는 형태.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문도 잘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제일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얘만 잘 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아까 전에 봤던 이런 것들이 다 필수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HDMI 관련된 내용들,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이거에 SK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SK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좀 설명드렸죠. 이 보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안도. 차가 이제 해킹이 되면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하실 수 있겠지만 차의 제어는 다 통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를 누군가가 한 라인에서 탁 캡처를 하잖아요. 캡처해서 그 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리모트에서. 굉장히 무섭죠, 그죠? 예,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차의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위치적인 부분들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5G 통신을 통해서 굉장히 먼 곳에서 원격으로 붙어서 막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보안은 필수적인 거죠, 그죠? 네,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너무 맑은 통신 방식이지만 일단은
내가 이 차의 주인이고 그다음에 이 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부분들. 예. 그래서 이런 보안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서비스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차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보안적인 부분들이 아마 같이 이제 발전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서비스까지 와 있냐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고 해서 SDV라고 하는 게 완전 신구시거든요. 요즘 핫한 기술입니다. 핫한 기술. 그 핫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을 못 해봤겠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큰 예로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네이블하는 기능입니다.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테슬라 S 시리즈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인도를 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자율주행 전기 충전기라는 충전을 할 수 있는 스테이션에 딱 가요. 가면 충전함과 동시에 얘가 인프라에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고 그 인프라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자율주행이 이네이블이 안 돼 있어. 그래서 $1,000만 내면 자율주행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문구가 딱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네이블 오케이 하고 결제를 하잖아요. 1,000불에 대해서 100만 원만 결제를 하면 얘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소프트웨어를 이네이블 시킵니다. 이네이블 시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리셋된다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우리 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나면 리셋되는 것처럼 차도 소프트웨어가 탁 리셋돼서 싹 다시 올라와요. 그러고 나면 자율주행 버튼이 생깁니다. 자율주행 버튼. 자율주행 누르면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이 뭡니까? 이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기에 보안적인 요소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삼성이 현대자동차도 요번에 EV9에 그런 서비스를 많이 올렸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이거 진짜 저는 진짜 쇼킹을 봤습니다. 쇼킹했습니다. 완전히. 저는 EV9에 그 라이팅 있죠, 라이팅이 보면 이 라이팅에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웃는 모습, 우는 모습, 그 다음에 막 달려가는 모습, 이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사야 돼요. 사야 돼. 어디서? 차 안에 그 화면에서 내가 구매를 해야 돼. 구매를 하면 이제 클라우드로 갔다가 구매된 내용들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차를 보면서 이 라이팅이 막 바뀝니다. 이 라이팅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EV9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굉장히 큰 라이트지, 그죠? 그 라이트는 아니고 앞에 이제 패턴이 나는 거죠. 그 패턴이 내 차에는 없는 패턴이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차가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팔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V2X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자, 그런 게 이제 점점 이제 활동을 짓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돈이 되는 쪽에서 먼저 하고 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얘기하냐? 보안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차량의 기술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기능들이 쫙 진행되고 있다.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 HD맵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HD맵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계속해서 빨리 좀 진행할게요.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그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지 판단 제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는 라이다를 세 개를 달아요. 세 개를 달아야 되는데 어떤 현대자동차는 라이다를 두 개만 달아요. 이러면 기술력의 차이가 생기고 바로 뭐가 생깁니까? 경제적인 단가로 생기는 거죠. 그게 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인지 판단 제어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면 실제로 자율주행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인지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우리가 또 지금 배우고 있는 5G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들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 5G라고 하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KT, SK, 그다음에 U 플러스 뭐 이런 데서 가지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얘들이 처음에 5G에 대한 서비스를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율주행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제 2010 몇 년도입니까? 18년도 뭐 이때 엄청나게 설명을 막 때릴 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율주행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뭡니까? 뭐 다운로드가 엄청 빨리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케이스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미래 먹거리로 자율주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에 어떤 단말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차에서 5G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등록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되죠? 구독료를 내야 된다. 우리가 요금 내듯이. 네. 그래서 이 엄청난 큰 시장을 보고 있어요. 엄청 큰 시장. 그래서 얘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서비스를 5G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 자율주행에 꼭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쭉 조금씩 살펴봤는데 결국은 5G의 핵심 기술,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 5G망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렴풋이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통신이 왜 자율주행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5G망의 이런 특징 때문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더 빠르고 더 짧은 지연, 더 많은 디바이스, 최적화된 QoS에 대해서 V2X에 대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쭉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발전할 수 있는 또 단계가 하나 있었죠. 그죠? 이제 이런 딥러닝에 대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발전. 자, 지금, 이게 제가 진짜 어떤 걸 예로 들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냐면, 딥러닝이 동작되려면 그 컴퓨팅 파워가 지금 엄청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에 들어가는 어떤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약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하지만 그 능력치를 끝까지 끌어당겼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그 디바이스는 굉장히 특수한 디바이스였어요. 굉장히 특수한 디바이스였어요. 근데 이거를 자율주행과 아까 전에 봤던,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이 경계를 또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있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차에 들어갈 때 PC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시점에 PC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모든 OEM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미친놈.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테슬라가 어떤 걸 돌려야 된다? OS를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이제 OEM들이 그 컴퓨팅 파워가 높은 엄청난 디바이스를 지금 넣고 있는 중입니다. 디바이스를 넣고 있어요.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게 불과 5년,
5년, 6년, 한 7년, 많으면 7년 됐네. 네,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벌써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많이. 그 예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구독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차에 있는 그 전체적인 OS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되고, 테슬라는 되고, 현대는 안 됩니다. 아직. 현대는 안 되고, 현대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을 또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소프트웨어 역할이 컸다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대세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대세.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차에 이제 커다란 PC가 이제 들어가는 시점까지 왔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에 PC가 들어갔으니까 뭐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서비스와 엄청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는 거죠. 뭐 요즘 얘기하는 챗GPT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좀 있으면 이게 바뀌는 게 어렵지.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어렵지. 바뀌고 나면 또 본물 펴질 때 쫙 흩어갑니다. 보십시오. 제가 얘기는 하겠는데 조만간에 아마 이제 뭐죠? 이거 뭐 헤드 마운트를 끼고 운전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그거를 이제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그 뭐죠? 비전 프로, 그죠?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비전 프로. 그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완전 센세이션한 내용입니다. 센세이션한.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아주 센세이션합니다. 이때까지 누구 하나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는 얘기는 막 엄청 많이 했어요. 누구 하나 근데 만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그걸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었으니 어떻습니까? 이제 기술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서 이제 거기에 대한 파생된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거기에 그 비전 프로와 이제 쌍두마차로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유니티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또 잠깐 길을 샜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고 이제 통신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통신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누가 차에다 넣겠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컨텐츠와 OTT 서비스를 차에 어떻게 넣습니까? 못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OTT 서비스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통신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될 건지가 관건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자율주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이제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5G는 자율주행에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V2X라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V2P, V2I, V2V, V2B, V2H, V2C, V2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차와 모든 게 연결이 될 거예요. 모든 게. 지금 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폰이 모든 거와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폰이 지금 어떻습니까? 연결이 안 된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 냉장고하고 연결돼 있죠. 그죠? 전자레인지와도 연결돼 있죠. 그다음 커튼하고도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다. 이제 그걸 어디로 연결된다? 이제 차로 연결시킵니다. 차로 연결. 그러니까 KT와 그다음에 U 플러스 그다음에 SK가 왜 이걸 안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율주행차와 이제 5G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이제 레이더 등 이제 다양한 센서의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할 때 이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도로의 다양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다른 기기들과의 정보 교환 이런 걸로 편의성과 안전성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을 2025년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은 5G라든지 6G가 완벽하게 깔리는 그 시점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케이스대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만약 100km로 주행 중이라고 하면 이런 위협이 탁 등장했을 때 이제 4G에 대한 서비스를 구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연 속도가 이제 50ms예요. 그래서 가정하면 차량이 1.4m가 진행된 후에 100km 속도에서 진행된 후에 제동이 탁 걸려요. 반면에 이제 5G 같은 경우는 초지연 속도가 1ms의 경우이기 때문에 2.8cm에서 제동이 시작돼요. 바로 탁 제동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더욱 안전한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동에서 지연 속도가 얼마냐면 얼마인지 아세요? 약 200ml에서 300ml. 그러니까 제동에서 지연하는 속도가 300ml. 근데 그보다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좀 더 사람이 밟았을 때 발생하는 휴먼 오류, 그러니까 사람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대량 연결이라고 해서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율주행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많은 디바이스들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5G의 경우에는 이제 4G의 경우보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파수를 섞어서 사용해서 각 주파수를 해당 기기군에 맞춰서 묶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안전성이 뛰어난 주파수가 있다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용으로 할당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저지연성과 이제 결합하게 되면 다양한 사물들과 또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형태를 이제 띄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사물 인터넷이 또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교통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기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변의 디바이스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인터넷 오브 띵스를 이제 구현을 해야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각종 신호등의 표지판 뭐 이런 것들이 IoT 기능을 넣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의 위협에서 좀 많이 멀어지게 되고 정체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죠. 지금도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지만 그게 차에서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쪽으로 구현하고 있죠. 뭡니까? 카카오맵, 뭐 티맵,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자, 이제 요거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뭐 기기간, 그냥 저지연 뭐 이런 얘기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잠깐만요. 엣지 기술입니다. 엣지 기술. 엣지 컴퓨팅 기술이라고. 엣지 컴퓨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는 두 가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엣지 디바이스와 엣지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답은 뭡니까? 엣지 컴퓨팅 하면 엣지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엣지 디바이스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원래는 그 개념의 안에는 컴퓨팅 안에는 엣지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엣지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란 정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 거리가 먼 데이터 센터와 함께 쓰는 근처의 작은 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를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전용으로 엣지 컴퓨팅을 제공하면 이 엣지가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거의 커버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자율주행차나 이제 도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근처의 자율주행차에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셀죠. 5G를 구성하고 있는 이 셀들을 묶어가지고 엣지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근처에 컨텐츠와 그 다음에 OTT 서비스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 중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중앙에 LTE 서비스와 혼합하고 쓰고 있는데 LTE 서비스에 컨텐츠가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스테이션급에 있는 요 엣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엣지에. 그래서 통신이 빠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5G 비밀이 있는 겁니다. 5G에. 그러니까 LTE는 중앙 집중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리고 얘가 커버라는 그 커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이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리소스는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붙이기 위해서 조금 약간 좀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얘기 드리면 그냥 많이 깐 거예요. 그냥 컴퓨터를 통신할 수 있는 작은 기지국을 엄청 많이 깐 겁니다. 그게 5G 셀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가게 되면 5G가 데이터를 고용량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5G는 고주파이기 때문입니다. 고주파. 고주파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실 수가 있죠. 그런데 고주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파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어떤 방해가 받으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5G가 여러 군데 한꺼번에 묶여서 막 여러 군데 같이 있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이라고 좀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바라보는 사람, 그냥 간단하게 바라보는 기술을 조금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뭐 여러 가지 깔아놓고 많이 깔아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그게 뭐가 기술? 사실 그게 기술입니다. 기술이고 인프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새는데 뭘 얘기했죠? 엣지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저지연성이 이 엣지 컴퓨팅 때문에 5G 셀 기반 그리고 5G에 있는 어떤 고주파에 대한 성격 때문에 저지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가 좀 돼야 되는데 그 상용화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아직 뭐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걸음마는 떼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걸음마는 떼었다. 네. 그래서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인력 양성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5G가 난 요금제를 5G 요금제를 내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5G가 다 깔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4G와 5G를 혼합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혼합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멀리 퍼져야 될 데이터는 LTE, 4G를 써서 사용하고 그 사이사이에 진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을 5G 셀 스테이션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묶여 있다. 지금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대도시 쪽이죠. 서울에서는 이 묶여 있는 커플링을 약간 풀고 있어요. 풀어서 진짜 오리지널 5G 통신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있으면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면 이제
우리 5G를 하더라도 좀 늦다고 했죠, 그죠? 5G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게 점점 빨라질 거예요. 지금도 빨라지고 있고, 지금 아마 체감 못 하시겠지만 5G 쓰다가 LTE 써보세요. 와, 엄청납니다. 예? 못 쓸걸요? 우리 예전에 LTE 쓰다가 뭐 몇 킬로 bps 뭐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만 돼도 지금 엄청나게 막 짜증이 나는데 5G 쓰시는 분들은 LTE 못 씁니다. 하여튼 그 속도를 체감하고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LTE로 못 넘어가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많은 인터넷 띵들이 이제 붙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5G 주행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주요 세 가지 기술, 그러니까 5G를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의 주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5G 인프라와 차량 사물통신, 그 다음에 정밀추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막 엄청나게 열을 올려서 설명드렸던 차량 사물통신이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 딱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5G 인프라도 왜 필요한지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5G 인프라에서 자율 무선 네트워크 연결 통해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량 간 정보 공유, 차량 간 영상 교육입니다. 네. 이 서비스가 5G 자율주행을 위한 5G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거죠. 차량 간 영상 공유는 뭐야? 라고 하겠지만 차량 간 영상 공유가 되면 어떠냐면 내 앞에 가고 있는 차가 앞에서 보는 영상을 내가 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대지만 내가 가야 되는 위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형태죠. 맞죠, 그죠? 내가 미래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죠? 네. 굉장히 파워풀한 시나리오, 그걸 가질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5G 인프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차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를 네트워크 슬래시입니다. 5G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결국은 이 네 가지 레치라고 하는 1, 2, 3, 1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슬라이싱을 어떻게 된 겁니까? 물리적으로는 한 라인이에요. 물리적으로는 한 라인이지만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는 한 라인입니다. 한 라인이지만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개의 슬라이싱을 만들었다. 층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층을 통해서 어떻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각각 구분지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굉장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5G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한 라인 우리가 깔아놓은 그 물리적인 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의 모든 리소스가 만약에 영화를 보는데 쓰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뭡니까? 낭비입니까? 그죠? 맞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KT에서 깔아놓은 라인이 1기가급인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쓴다? 100메가만 쓰고 있는 거예요. 100메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맞죠? 그죠? 100메가. 그러면 100메가만 쓰는 범위만 딱 만들어서 얘들한테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어떻게 해요? 900메가에 대한 밴드위스는 어디다가 중요한 데다가 쓰고 싶다는 거죠. 당연히 중요한 데다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불을 꺼야 되는 신호를 빨리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신호는 정말 빨리 가야 되죠. 빨리 가고 정확하고 끊어지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 어떻습니까? 조금 끊어져도 되고 조금 늦어도 돼요. 맞죠? 그런 것들을 구분했다는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슬래싱으로. 그죠? 그 용어가 네트워크 슬래싱이다. 5G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렸네. 여기서
이런 네트워크 셀을 그룹화해서 큰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빔포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빔포밍.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5G의 빔포밍,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떻다? 자율주행 서비스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빔포밍은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빔포밍은 아까 전에 봤던 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어떻다? 구분지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시죠? 자, 밑에 그림에서 보면 피지컬적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엣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엣지 클라우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센터에서 여러 가지 엣지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엣지에서 피지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아까 전에 셀그램. 이해되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죠? 선생님 전화 아, 아니에요? 저기 그래서 그 크게 우리 프로그램 확인하실 필요 비슷한 없고 이펙트 있잖아요. 빔포밍과 네트워크 옛날 슬래싱이 프로그램 그거 쓰는 이런 게 아니고 거야 사람 라는 그쪽 서버 큰 개념만 있어요?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까 그럼 우리 자율주행에서 사람이 큰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 얘기했던 언제부터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한 달쯤 됐어요? 자, 그래서 쭉 있는데 요거는 뭐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요것도 좀 설명드렸죠. 자, 이게 오늘도 갖고 그거 더 디지털 이상 사용 못한대요? 네트워크 서비스, 교통정보 서버를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것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구현이 되어 있지만 경찰청에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죠?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어떤 형태냐면 주식 개양아치네. 개양아치지. 예, 그 프로그램 우리한테 팔았어. 그때 당시에 이 프로그램 판다 150만. 프로그램을 판다하면 프로그램 실제 그걸 다 줘야 되는데 그게 프로그램 파는 거잖아. 지금 팔아나놓고 한다는 소리가 3년 동안 그러니까 월 사용료를 주면서 그렇게 자, 주고 좀 보면서 이 말씀을 네. 드려요. 그때는 월 사용료 줄 때는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면 얘들이 이제 원격을 하다 제가 바로 자, 나갔지. 그래서 그렇게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용어에서 V2I, V2M은 이제 차량 간 직접 정보 교환이 아닌 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교통 서버와 연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실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센서하고 V2V 통신 커버리지 밖에 교통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센서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해서 낮은 성능의 센서를 부착한 차량의 센서 기능을 보완해서 자율주행 기능 가능한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통신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면 센서가 좀 약해진 센서를 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서 센서는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주변 모든 상황을 인지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V2X 기술은 센서와 다른 방식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주변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센서의 부족한 성능을 보완하는 형태의 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저는 통화를 안 했는데 통화 소리가 들리나요? 죄송합니다. 통화 아닌데 통화 소리가 들리나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5G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케이스인데, 요게 이제 KT에서 했던 겁니다. KT에서 했던 건데, 요게 원격으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자율주행 레벨에 몇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5단계 중에 3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죠? 3단계. 그래서 5단계 중에 3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3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율주행이 되지만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근데 자율주행이 되면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응급 상황, 예를 들면 졸고 있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막 깨워요, 차가. 일어나요, 일어나요, 알림을 막 주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잠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제어권을 이 원격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격에서 사용자가 그 운전자를 대신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케이스죠. 요거는 실전도 됩니다. 요거는 저도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실증을 했었는데, 왜냐, 운전자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운전자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졸음이 발생되고 이 사람이 굉장히 딥한 슬립에 빠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정보를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아까 전에 인지 뭡니까? 잠시만요. 인지 제어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된 거죠, 그죠? 인지 제어 판단 중에서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괜히 졸고 있네, 제어권을 전달해야 되겠네, 제어권을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제어를 탁 진행한 거죠. 제어를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탁 이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정말 좋죠, 그죠? 네, 굉장히 좋은 서비스. 5G로 하면 이런 원격 제어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런 5G의 엄청난 효능에 비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보십시오. 원격 제어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안이. 내가 아닌 사람이 나의 차를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제어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형태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격 제어 이것도 실제로 이 서비스를 한번 보시면 와 진짜 신기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지연이 발생하지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자의 지연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200mm에서 어떻습니까? 300mm라고 했죠. 그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100mm 미만이에요. 100mm 미만. 100mm 미만의 지연성으로 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실시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실시간적으로 보시면. 자, 그래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했긴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자, 이런 자율주행차의 센서들이 있고, 이 센서만으로는 모든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센서들이 어떤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5G하고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프라에 관련된 통신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이 오늘 수업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누가 얘기할 때 자율주행 센서가 중요한 센서만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그죠? 그냥 반만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하는데 5G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통신이 돼야 된다. 좀 더 유식하게 V2X 통신이 완벽하게 구현돼야지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좀 랩업을 하면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시는 내용들은 어떤 키워드적인 내용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G 막연하게 알고 계셨던 자율주행이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센서 기반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센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배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그런 센서의 자율주행의 어떤 완벽함이 어떤 걸로 메워지는지, 그게 곧 외부 인프라에 관련된
5G 통신이다. 그게 Vehicle to Everything에 관련된 통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능한 5G의 특징이 저지연이고 고속이고 많은 디바이스를 붙이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한 형태로 되는 QoS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5G의 중요한 기능 중에 비포밍과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게 되면 진짜 100%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뭐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도 읽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업에서 이걸 좀 더 공부하고 싶을 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10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맞다. 그리고 뭔가 좀 지금 자율주행이랑 차에서 일어나는 기술의 핵심 키워드가 지금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SDV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Software Defined Vehicle.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SDN이었죠. 그죠? Software Defined Network가 클라우드의 핫한 키워드였는데 지금 차의 최신 키워드는 SDV입니다. SDV. 굉장히 핫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익히시면 지금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다. V2X는 표준입니다. 표준.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완벽한 표준입니다. 완벽한 표준. 이거는 지금 표준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표준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큰 뭉뚱그를 설명드렸지만 와이파이의 큰 기술이지 그 세부의 뭐 웨이브, DSRC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준들이 V2X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CV2X라는 것도 표준입니다. 표준이고 그 다음에 5G가 어떤 식으로 차의 V2X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미리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 정의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활동을 누가 했냐? SK하고 KT하고 이런 애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걔들 목걸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고 그런 것들이 표준적으로 다 적용돼서 국가 간의 통신 환경에 따라서 퀄리티는 당연히 심하게 나죠.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미국도 의외로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유럽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유럽이 좀 약합니다. 유럽이 좀 잘 안 되고 근데 유럽도 어느 구간에 가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통신은 다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외국에 나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처럼 이제 코리아가 네트워크 강국이다 라고 말 못합니다. 이제 말 못하고 외국 가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통신 잘 돼요. 로밍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로밍의 기반이 되는 통신은 그 나라의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와의 통신이 잘 돼 있어야 로밍도 굉장히 잘 된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거기 가서 심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죠? 동남아도 인도네시아 뭐 인도 뭐 이런 데 안 가면 심 안 사고 대부분 로밍해서 가잖아요. 그죠? 맞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잘 돼 있었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뭐 V2X는 완전한 국제적 표준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SDV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보시고 공부라기보다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가장 핫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막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예. 그 내용 꼭 보시고 5G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자료는 제가 또 교육을 주최하신 쪽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교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